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실 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부동산 투자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오늘 그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과 부동산 투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인중개업을 하는 게 부동산 투자에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영역과 공인중개업의 영역에서 필요한 역량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위치한 포지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영상들도 모두 다 진리는 아닙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의 일리가 있을 뿐입니다. 참고하시고 공인중개사 취득이라든지 부동산 투자, 이거는 사업이죠. 투자하고 사업은 똑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일회성에 그치는 투자, 사고 팔아서 단기적 이윤을 만든다든지 목돈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말하자면 투자를 사업화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부자의 초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경험해본 결과 이 공인중개사 분들이 투자를 잘 못하는 이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19이 그랬어요. 왜 그러냐? 시야가 좁아. 왜냐하면 이 공인중개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 공인중개업을 보편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는 광역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고의 스펙트럼이 좀 좁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느끼는 건데,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이 작아.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투자를 하기 위한 속성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 간이 작은 게 리스크.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실제로 제가 쓴 계약서인데 지금 한 2, 3년 됐네요. 제가 이거 5,300만원에 산 집이거든요.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도 거의 공개를 해놨어요. 왜냐면은 매매 계약서하고 전세 계약서 같은 집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2월 16일에 잔금 쳤죠. 5,300에. 그리고 제가 3월 1일날 잔금 다 받았거든요. 1억에 전세 받았어요. 물론 이 사이에 어떤 리터치가 있었겠죠, 이 집에. 제가 이거를 한 6번째, 7번째 산 집인데, 이걸 중개해주신 소장님이 이제 한 50대 정도 된 아저씨 분이셨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다 봤어. 다 보고 옆에 비슷한 호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소장님하고 거래를 한 몇 번 했기 때문에, 소장님 이거 옆에 한 개 해라고, 내가 똑같이 내가 맞춰줄 테니까 하면 된다고. 근데 내가 옆에서 다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그 소장님이 하는 말이, 나는 도저히 손 떨려서 못하겠대, 간이 작아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소장님 옆에서 다 봤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시냐고.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지인도 있었어요. 지인도, 내가 이걸 2주 3주도 안 됐죠. 4천을 벌었는데, 정확하게 4천을 번 건 아니죠. 나의 자산과 부채가 2주 만에 4천만 원이 증가된 거죠. 정확하게 번 거는 아니에요. 매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나요? 이건 의미 있는 행위거든요. 물론 투자금을 불려나가는 중간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 궁극적으로 성공한 투자의 세팅은 아닙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다뤄드릴 거고,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거의 그래. 자, 그러면 반대로 부동산 투자와 사업의 영역에서 봤을 때 결국은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럼 도장을 어떻게 찍나요? 배짱이에요, 배짱.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학습이 있었겠죠. 학습의 시간이 있었겠죠. 학습과 노력 없이 도장 찍는 행위, 이걸 뭐라 하나요? 제가 정의하는 이 학습과 노력 없이 도장 찍는 행위는 노름입니다. 노름은 잃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베팅할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부동산 투자와 사업의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용기예요. 도장을 찍을 용기. 자, 그러면 그 전단에서 필요한 역량들은 무엇이냐?
아주 광범위한 통찰과 소양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럼 어떤 분야냐? 부동산 투자에 관한 뭐 도서들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인문, 철학, 그 다음에 경제,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세계 경제, 그리고 미 연방은행, 연방은행과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화폐 팽창, 원리, 그리고 무역. 이건 화폐에 대한 공부예요. 그리고 역사, 심리, 행동심리죠. 나아가서는 뇌과학, 협상, 이런 광범위한 분야의 지식과 통찰이 좀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판이 흘러가는 방향성을 좀 읽을 수가 있거든요. 대중의 심리를 읽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대중이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하는지 그 심리를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본인이 개업 공인중개사로 해서 하는 방향성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열에 1명, 열에 1.5명, 열에 2명도 안 돼요. 열에 1명에서 1.5명 사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인중개업을, 개업 공인중개업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 게 좋을까? 제가 좀 보니까 샵인샵이에요. 샵인샵으로 가서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인, 중개보조인을 많이 둬야 됩니다. 물론 리스크 있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업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성은 HR입니다. 휴먼 매니지먼트예요. 사람 관리예요. 결국은 도장을 찍기 위해서 공인중개업, 그러니까 중개 일을 해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공인중개업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 관리, 궁극적으로 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들과 중개보조인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궁극적으로 공인중개업으로 성공하시려면 이 분야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업입니다. 이렇게 콤비네이션해서 하시는 분들이 뭐 종종 있으세요. 근데 이 학원업 가르치는 거죠. 뭐 경매를 가르친다든지, 뭐 권리 분석을 가르친다든지, 뭐 투자 유망 분석, 지역 분석,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든지, 무슨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나름대로 좀 만나봤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투자를 잘한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 학원업과 투자업은 또 다른 거거든요. 투자는 말 그대로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자,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 투자자죠. 자, 이 학원업을 하는 사람은 학원비 받아서 돈 버는 거죠. 제가 이런 행위를 물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금광에서 금안 캐고 삽을 파는 행위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바람직한 사업의 방향성입니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게 실천 패러독스예요. 정작 자기는 투자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남한테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 그걸 실천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실천 오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앞에 있는 강사가 실제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인지, 학원업 강사료 받아가지고 돈을 번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열의 9이 분별을 못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원업이라는 것도.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천행일 기준 2023년 지금 7월인데 현재 시장에서 공인중개사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무슨 의미냐? 뭐 부동산 중개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영업이 포화 상태죠. 왜냐하면 이 시장은 조만간 AI로 대체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공인중개업의 그 수수료 0.4%, 0.5%가 저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래 금액이 커지면 수수료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거래 금액이 작으면 수수료도 20-30만원 밖에 안 되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소비자의 수준으로서 뭐 그렇게 많이 받아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란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실제로 뭐 작성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인중개사의 영역은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중개를 해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는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의 영역에서는 부동산 투자에는 카테고리가 500가지 1000가지가 넘습니다. 자, 이를테면 아파트, 가장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상가, 오피스텔, 뭐 경매, 재건축 이런 것들이 제일 뭐 보편적인 것들이고, 인테리어, 아파트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고차원 투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부동산 투자와 사업의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편집이에요. A라는 속성과 B라는 속성, C라는 속성을 다 조합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특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진입장벽이 높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높은 행위가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 개나 소나 흉내 내지 못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자면 이쪽 업계가 다 그래요. 물론 공인중개사하고 회계사, 변호사와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공인중개사, 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이런 사무실 가보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사무장입니다. 사무장. 좋은 말로 사무장이고 보따리 장수입니다. 어떤 법무사 사무실이라든지 보통 가면은 등기 이전하러 부동산에 이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법무사들이 아닙니다. 그 밑에 소속된 사무장들이에요. 사무장들이 알바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사람을 이용을 할 줄 알아야 이 공인중개업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리스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야 돼. 잘 뽑아야 되고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단계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고 사고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거예요. 공인중개업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사고를 입체적으로 해야 세상이 더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